자,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틀 연속으로 기름값 안정화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유류 최고 가격 지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오늘은 기름값 담합 가격 조작은 중대 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거라고 SNS를 통해서 경고했는데요. 이 같은 엄정 대응 방침을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의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김 의원님, 지금 서울 주유소 기름값만 보면 1,900원대 진입을 했고 경유 가격이 지금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다고 해요. 2,000원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지금 나오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잘 못 보던 현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 담합 가능성이 예를 들면 뭐 어떤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중동이고 예. 석유가 나오는 곳에서 일어나니만큼 정유업계나 주유소에서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 주유소에서만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주유소는 찾지 않을 테고 네네. 다른 주유소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에 있는 시내에 있는 주유소가 다 한꺼번에 가격이 오른 것은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예.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담합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엄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네. 정의 석유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3조에 보면 네네. 최고 가격을 정부에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법에 규정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군요. 네, 산업 예. 통상부 장관이 규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런 비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 3주 정도 걸려서 들어와야 그 가격이 전이가 될 것인데 바로 중동 어떤 상황이 닥치자마자 저렇게 가격을 주유소들이 일제히 올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너무 취하려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듭니다. 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휘발유 값도 급등하는 거는 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부당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던데 지금 유가 안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책임론보다는 시의성 있는 조치가 먼저인가 싶기도 하고요. 앞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가격 통제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말씀하신 법정 말고도 또 어떤 방편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재명 정부 비판도 해왔습니다만은 예. 저 말씀은 저는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공동체의 어떤 위기를 이용해 가지고 가격 담합을 한다면은 사실상 서민 민생에 완전히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거의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 법제는 담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가능한 수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동체 의식도 서로 강하기 때문에 지금 석유 비축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만으로 그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그 폭리를 국가가 환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강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비축해 있는 것들을 일부러 풀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가격 담합을 한다든지 공급 물량을 조정한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제재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유가도 있지만 환율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환율과 유가 문제가 있고 저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한미 통화 수화풀을 체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거의 된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을 좀 강화해서 통화 수화풀을 할 수 있다면은 정부의 가용한 수단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너무 국가 부채 관리를 제가 봤을 때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 돈 가치가 떨어진 측면도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 굉장히 이게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서 또 어느 정도의 건전 재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고환율, 고물가, 또 고유가 이 상고를 견뎌내기 위해서 정부의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또 그 부분도 야당에서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전에 그 청와대에서도 이런 그 기름값 관련해서 대비를 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유 600만 배럴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또 약속을 또 받아냈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동 사태로 국내 경제 상황 또 뭐 외교, 뭐 환율 이런 문제들도 신경 써야겠습니다만은 현지 교민들이나 관광객의 안전에도 정부가 좀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와중에 이른바 좀 친여 성향의 유튜버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를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 중인 상황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책회의도 없었다. 하루 종일 불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 의원님 실제 그랬습니까? 저는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예. 사실 3일에도 국무회의도 열렸고 네. 날마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브리핑까지 오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은 저도 뭐 스크립트를 좀 보니까 그게 국무총리가 일을 안 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기보다는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안 계신 상황이 불안했다.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국무총리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와전 되듯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건 호사가들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국무총리가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너무 좋다. 안정감 있다. 이런 이런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김민석 총리도 아마 그런 어떤 호사가들의 어떤 얘기가 좀 부담이 되었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사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성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도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자신이 대통령을 가리고 자신이 빛나는 일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런 오해를 들을 수 있는 말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어준 씨가 비판한 거나 한 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돌아오니 마음이 안정되고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실질적인 뉘앙스를 보면 이제 비판을 했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있을 때 참 이렇게 안정적인데 아빠 돌아온 것처럼 없으니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김민석 총리가 잘못했다 이런 거에 방점이 찍힌 말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제 호사가의 어떤 해석이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일각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김어준 씨와 김민석 총리 간에 이 앞서 그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 대상 뭐 넌니 많니 이것 관련해서도 한 차례 좀 신경전이 있었다 보니까 김 씨가 김 총리를 견제하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는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확실하게 좀 싸움이 나 있는 상황이죠. 네네. 지금 이 갈등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다른 당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지금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네. 저번에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결국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지금 사실상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로망이란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그래서 그 당대표 선거 출마했을 때 당장 경쟁 상대가 정청래 대표인 것이고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좀 돕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네. 내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기 당권을 두고 그 경쟁 구도 하에서 견제구를 계속 날리는 모습이고요. 서울시장 후보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여론조사 넣는다는 것은 일단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것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총리로서도 지금 현재 유능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찹찹합니다. 네. 지금 사실 글로벌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하에서 어쨌든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국익을 위해서는 여야도 지금 머리를 맞대야 되는 판국인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 판에 들어와서 뭔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권한과 책임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임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정치 권한은 저는 상당히 누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여권에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네. 것은
김어준 씨의 정치적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여권이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관료나 또 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도 순방의 성과 같은 것들을 김어준 쇼에 가서 브리핑을 한다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100여 명 넘는 분들이 순서대로 거기 출연하면서 사실상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을 수첩에서 받아 적어와서 막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에만 함몰되기가 좀 쉽고 네네. 또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분열하면 국정 동력도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하에서 좀 자제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김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제 뭐 이른바 당내 권력 투쟁이랄지 뭐 계파 간 갈등이랄지 친청 대 친명 이런 구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마음 때문에 최근에도 공소 취소 모임도 좀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당내 이런 계파 간 갈등, 뭐 친청 대 친명, 또 권력 투쟁 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진 않나요? 당연히 정치적인 결사인 정당에서 예.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어떤 토론과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다른 방식, 나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165명 의원들이 다 생각이 같지 않고 서로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당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건강한 현상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을 잘 정리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잘 보필해서 우리가 성공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당이 너무나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이견이 있다든지 어떤 갈등처럼 보이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이견과 갈등이 어떻게 잘 서로 타협하고 봉합되느냐 이런 것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선거, 민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9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통령 정당 지지도 먼저 나오는군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소폭 내렸고요. 무당층 역시 비중이 꽤 있습니다. 3월 첫째 주 26%로 국민의힘 지지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조사는요. 3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은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나왔던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65%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그 취임 직후 7월에 조사한 것과 또 이 갤럽 조사에서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해요. 자, 김 의원님, 지금 민주당은 직전보다는 3% 올랐지만 46%, 대통령 지지율은 65%,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포인트 정도. 민심이 지금 뭘 말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우선 민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유능함,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역대 괄목할 만한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46%. 그것은 전체 예. 이재명 정부를 잘 떠받들고 있다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관성 있는 뚝심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께서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정말 말뿐이 아니고 실제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큰 점수를 받은 것 같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게 됐던 그 배경인 내란 사태를 정확히 종식시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구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 개혁을 원활히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민주당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보충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좀 격차가 있는 부분은 워낙에 대통령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당 지지율이 네. 저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물론 예.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중도 보수 쪽에서도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앞서 보셨는데 21% 나타났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는요. 갤럽 조사 자체로 봤을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로는 최저치라고 해요. 지금 민주당과 지지율 격차가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 나고 있고, 참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가 어떻게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런 수치들 보면 좀 선거 앞두고 좀 힘 빠질 것 같은데 뭘 해야 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 여론조사 결과를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네.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당이 하나의 좀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측면도 있고 네. 또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질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되돌아보고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구의원 같은 분들은 이 4년을 바라보고 지역에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성과를 내신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할 일을 못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예. 것은 지지율도 저희도 이제 황골탈퇴해서 뭔가 좀 반등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지율 격차가 너무 나다 보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지지율에 도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강성 지지층만 너무 바라보고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인데요. 지금 사법개혁을 공처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주도로 단독으로 통과시켜서 뭔가 공수처법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결과가 어땠느냐.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결국 권력자는 처벌 안 되고 또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문제가 늘었거든요. 이번에는 검찰을 넘어서서 이제 대법관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 내에 다 한꺼번에 임명하기 때문에 네. 단순 계산하더라도 2034년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퇴임 후에 4년까지도 대법원이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을 반영한 민주당 발의 대법원 구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법부조차 이렇게 견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선의를 가지더라도 권력이 폭주하거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도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주인님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율에 너무 도취되지 말라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반대로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국민의힘이 아주 건전한 정당으로 사실 자리매김되어야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전환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의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은 제가 같은 당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정당한 토론과 실제 어떤 정상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태어나는 것이 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갤럽 여론조사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민심도 좀 살펴봤다고 해요. 향후 1년 동안 집값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집값이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46%,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29%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요, 김 의원님. 한 달 전쯤 조사에서는 오를 것이다가 48%, 내릴 것이다가 19%인데 한 달쯤 사이에 반대가 된 이유 어디 있다 보세요?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말 있잖아요.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부분도 그거는 더 이상 우리 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책을 낼 때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은 지킨다.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고 말씀하셨고 네네. 그 부분이 그전에 이제 계곡 하천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냈던 그 모습을 같이 오버랩 시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게 잘 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민심이 바뀌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잘 해결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민심도 그 부분을 반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 의원님, 국민의힘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한 달 새에 이렇게 바뀐 부분, 막연한 기대일 뿐인가요? 아니면 근거가 있는 전개라고 보시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SNS로 연일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압박했는데 어떤 부동산이 심리 부분에 어느 정도 작용하는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부동산은 특수재하거든요. 한번 팔면 도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재반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팔 때마다 예를 들어서 점점 그 세금 내고 나면은 점점 집을 오히려 평수를 적게 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심리전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있어서 제가 그 애초에 정책을 발표했을 때 두 가지 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과도한 대출 규제. 그렇게 해버리면 신혼부부나 청년 세대는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을 파셨지만 판 그 집조차도 현금 부자가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나 지금 그 기성세대가 아닌 자본을 축적하지 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참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 실거주 의무도 여러 가지 그 국민들도 각자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무 좀 금기시하면서 범죄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실거주를 하는 사람은 집을 사도록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에 풍선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고 월세 값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에 직격탄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 없는 사람들,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사람들, 청년 세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늘어나면 어떻게 결혼을 하며 출산을 어떻게 늘립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정책 그대로를 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가본 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기 위한 진심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기존에 진입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너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비판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직 하시는 분들은 다 미리 강남에 딱지도 있고 뭐 강남에 갭 투기도 해서 갭 투자도 해서 집을 다 사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민의 고통에 대해서 좀 둔감한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한 번 더 재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